안녕하십니까. 직업정보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월 19일 2015년 4월 19일에 있었던 2급 실기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을 할 겁니다. 직업정보론에서 제공된 문제가 4문제가 있는데 그 4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여러분의 학습 정도도 분석해 볼 겸 또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반복이 되어서 출제될 건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론 강의에서 물론 수업을 받으셨고 다 중요 표시 다 해놓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온 것이 3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 브레이필드의 직업정보기능 3가지를 쓰시오. 직업정보기능에서 우리가 첫날 첫 시간 진행을 할 적에 이 교재를 가지고 강조했던 것이 직업정보의 역할과 그리고 브레이필드가 제시했던 직업정보의 기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직업정보의 기능 3가지, 정보적 기능, 동기화 기능, 그리고 재조정 기능 이 3가지에서 이 3가지 기능을 가장 영순위로서 우리가 설정을 쪼개서는데 바로 강의를 하자마자 바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기능, 직업정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기초, 내담자로 하여금 내담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담자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되 그중에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접근성을 가져다 줌으로써 의사결정의 기초를 제공한다. 다음에 동기화 기능, 동기라는 개념까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표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내적 충동 상태를 말하는데 바로 이 직업정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말하자면 어떤 의지를, 충동을 유도하며 참여를 유도하며 동기를 활성화시킨다, 강화한다, 활성화 기능이 되겠지요. 동기화 기능은 어떤 목표로, 어떤 진로로, 어떤 직업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가슴을 뛰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동기화 기능이라고 했고 재조정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내린 의사, 진로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피드백을 통해서 그것이 현실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피드백해 보도록 하는 기능. 그래서 내담자의 선택이 현실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재조명하도록 하는 기능을 재조정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필드의 기능은 동기화 기능, 활성화하는 기능 두 번째 나와 있지 않고 가슴을 뛰게 만들고 의사결정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에 기초를 제공하고 그리고 기존에 내린 의사결정에 대하여 피드백을 통해서 그것이 현실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는 기능 해서 3가지 정보화 기능, 동기화 기능, 재조정 기능 바로 첫날 첫 시간 강조했던 것이 바로 또 첫 번째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여기 보면은 6점으로 4점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6점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두 번째 문제로 살펴볼 것이 있는데 두 번째 문제에서는 13번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13번에 보시면 계산 문제에서 노동시장론과 겹치는 문제로서 경제성장률, 경제활동 참가율 또는 취업률 이런 등으로 같이 출제가 될 줄 알았는데 그와 분리를 시켜서 입직률이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건 마지막 날 이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입직률과 이직률을 우리는 교재에서 마지막 날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입직률 그러면 월 마지막 날 근로자 수에 대해서 세 달에 얼마나 어느 정도의 숫자의 신규 인원이나 전입 인원이 있는가 들어온 사람 몇 사람이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따질 필요 없습니다. 전월 마지막 날 근로자 수에 비해서 새로이 진입한 숫자 취업을 했던 다른 사무실에서 전입을 왔던 간에 새로이 진입한 숫자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입직률이라고 하는 것이고 전월 마지막 날 근로자 수에 비해서 세 달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밖으로 빠져나갔느냐, 은퇴를 했느냐, 아니면 전출을 나갔느냐 관련 없이 몇 명이 들어왔느냐 따질 것도 없고 밖으로 나간 숫자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바로 이직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입직률만 가지고 따졌습니다. 입직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 채용과 신규 채용과 배치 전환에 대한 전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월 마지막 날 근로자 수에 비해서 몇 명이 나갔냐 안 나갔냐 할 것 없고 오직 새로이 들어온 숫자만 새로이 진입한 수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전월 마지막 날에 사원수가 1000명이었어요. 9월 말 사원수는 1000명이었다. 신규 채용이 20명, 전입 인원 80명. 그러면 새로이 들어온 사람이 100명이 되겠네요. 여기 계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월 말 근로자 수로 입직자 수를 나누어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 공식 넣습니다. 전월 마지막 날 근로자 수 1000명분에 새로이 들어온 숫자 신규 채용과 전입으로 들어온 100명으로 해서 곱하기 100 해서 10%가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두 번째 입직률. 그렇다면 나중에 나오는 것은 당연히 이직률이 나오겠죠. 이직률은 이와는 달리 전월 마지막 날 근로자 수에 비해서 새 다음 달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밖으로 빠져나갔느냐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이직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겨냥을 하고 다음 시험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나와 있군요. 세 번째 문제는 언제나 특A급으로 지정했던 문제가 나와 있죠. 직업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 표준 직업분류에서 직업분류의 원칙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직업분류라고 하는 것은 직업분류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적에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포괄성과 배타성. 그 다음에 다수직종의 종사자, 다수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직업은 뭘로 구별할 것이냐는 다수직업 종사자인 직업분류의 원칙, 또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직업분류의 원칙 세 가지를 암기하자고 했는데 먼저 우리가 가장 일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직업분류의 일반 원칙을 나왔어요. 직업분류의 일반 원칙은 포괄성과 배타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괄성의 원칙과 배타성의 원칙.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어떤 분류이든지 간에 반드시 직업에 포괄되어 직업으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직무는 존재하는 모든 직무는 반드시 어떤 수준에서든지 반드시 분류해 어떤 수준에서든지 반드시 직업에 포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포괄성의 원칙입니다. 그에 비해서 배타성의 원칙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직업이나 직무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양다리로 걸쳐서 직업으로 나눠져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직업으로만 분류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배타성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떤 경우에든 하나의 직업으로 같은 단위 직업으로 같은 단위 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 배타성. 하나의 직무가 두 개의 직업으로 나누어져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배타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성의 원칙과 배타성의 원칙. 바로 이 문제는 더욱이나 우리가 강의를 할 적에 그동안 안 나왔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랬는데 또 나왔군요. 아주 재밌는 문제가 됐어요. 그에 비해서 설사 이것이 나와서도 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바로 포괄적인 업무 종사자에 대한 포괄적 업무 종사자. 포괄적 업무 종사자의 직업 분류의 세 가지 원칙 나와 있죠. 그래서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 또 최상급 직능 수준의 원칙, 그다음에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 이 세 가지. 그래서 포괄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 분류의 우선 원칙은 첫 번째가 주된 직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 대학 교수이면서 의대 교수로서 의사로서 역할을 감해올 때 어떤 직업으로 분류를 해야 할 것이냐. 대학 교수로 분류를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의사로 분류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주된 직무를 우선으로. 또 이런 경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조리와 배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직업을 분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으로. 또 그러면 우리가 제빵과 판매를 같이 하는 소규모 제과점과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의 직업은 뭘로 분류할 것이냐 라고 할 적에 역시 제빵도 하고 판매도 같이 할 적에 거기에는 직업을 분류할 때는 생산 업무를 우선으로 생산 업무를 우선으로 하여 직업을 분류한다는 것이 포괄적 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업 분류의 원칙이 되겠고, 그런가 하면 전혀 관련이 없는 이질적인 직업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 다수직업 종사자지요. 다수직업 종사자. 다수직업 종사자는 어떻게 직업을 분류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강의도 하면서 제과점도 운영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용역업도 운영하라고 이런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뭘로 봐야 될 것인가? 반드시 배타성에 의해서 하나의 이런 그 직업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직업에 대한 첫 번째는 취업 시간으로 봅니다.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직업이 뭐냐? 취업 시간 우선의 원칙. 그런데 일하는 시간으로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은 수입이 나오냐? 바로 그것이 수입 우선의 원칙. 수입 우선의 원칙. 취업 시간으로도 구별이 안 되고 그리고 수입으로도 구별이 안 된다면 그럴 경우에는 조사 기간으로 볼 적에 최근 근무한 직업이 무엇이냐 해서 최근 직업 우선의 원칙. 이렇게 최근 직업 우선의 원칙에서 바로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가장 출제 범위가 출제의 빈도가 적어서 나오겠습니다 했더니 마침 나왔으니까 앞으로 다음 시험에는 여기나 여기가 출제가 될 겁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온다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2차 시험장에 가는 분, 2차를 준비하시는 분 치고 준비하지 않을 리가 없는 영역이 바로 직업이지요. 직업에 대해서는 직업의 조건. 자, 우리가 직업으로 출제가 될 때 오면 직업으로 출제될 때 첫 번째 직업의 조건. 무조건 출제되죠. 무조건 출제됩니다. 직업의 조건. 여러분 알다시피 계속성, 경제성, 사회성, 윤리성, 자율성. 자, 써보세요. 직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속성, 그다음에 경제적 계약관계에서 만드는 수입이 발생하는 경제성, 또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에 맞아야 된다는 사회성, 또 더불어가는 도덕 원리에 일치돼야 한다는 윤리성, 그리고 타인의 강요가 아닌 것에 의해서 나오는 자유성 또는 자율성을 모두 충족할 때 직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하나라도 위배되면 직업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계속성에 대한 조건. 매일, 매주, 매월 주기적으로 하는. 또 매일, 매주, 매월 아니도 계절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주기는 없으나 계속하고 있을 것. 또 그런가 하면 현재 하는 일을 계속할 의지와 계속할 가능성이 있을 것. 이런 것을 하는 바로 계속성의 조건이 역시 중요한 예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직업으로 볼 수 없는 것.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문제. 역시 A급 문제가 되겠어요. 직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지 않는 것. 일은 해도 경제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 사회적 통념에 위배되는 것. 윤리적 관념에서 벗어나는 거, 타인의 강제 강요에 의해서 강제되는 거, 직업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라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좋은 것은 역시 전업주부와 같이 자기 집의 가사 활동에 전념하는 거. 가사 활동에 전념하는 거. 여기에는 경제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사회적 통념에 벗어나지 않고 비윤리란 말을 쓸 수 없고 스스로 내가 내 가정의 주부로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은데 경제성이 없지요. 또 그러면 학생으로서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는 경우,
학생을 직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민 봉사활동 등의 무급 봉사활동. 무급 봉사활동 역시 경제성 없지 않습니까? 무급 봉사활동. 또 그런가 하면은 의무복무. 우리나라는 의무병의 입장이기 때문에 의무복무하는 단기사병이나 부사관이나 또는 장교. 물론 장교 중에서도 부사관이나 사관 중에서도 직업 군인으로서 직업으로 잡히는 대분류 A가 있긴 하지요. 그러나 여기는 의무 복무로 하는 사병이나 단기 부사관, 단기 근무 중인 장교는 직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 즉 징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5가지를 내가 암기하자고 그랬는데 가사, 가전업주부로서의 가사노동, 그다음에 전업학생으로서 재학, 그리고 의무복무, 무급 봉사활동,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구별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경제성의 아주 엄격한 구분을 볼 적에 계속적이거나 경제적 계약 관계에 의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자 배당이나 주식 배당 또는 임대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은 직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보장이나 민간보험에 의한 수입도 또한 그건 노동을 제공해서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직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그 외에도 경마, 경륜, 복권 등에 의한 수입 이런 것들은 전부 직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때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뒤에 전업주인 가사활동, 또 재학, 또 무급 봉사활동, 또 의무복무, 또 그런가 하면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 또 여기 나오던 불법적인 활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단지 암기하는 방법에 의해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자꾸 일부에서 보면 어렵게 이자 배당이니 주식 배당이니 차입금이니 이런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옆에서 어머니를 생각해서 전업주부, 동생을 생각해서 재학 중인 학생, 군대 간 동생 의무복무, 무급 봉사활동, 또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 징역, 또 불법적 행위 다 직업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2015년도 4월 19일에 시행된 2차 실기시험에서는 이렇게 4문제가 우리 시간에 배정이 됐습니다. 전에 같으면 한 2문제 정도 출제됐는데 바로 여기에서는 이번엔 많이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출제된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예상을 했었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를 했고 여러분 노트에 다 정리된 걸로 진행이 된 겁니다. 자, 재미를 보셨을 걸로 믿고 또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믿고 따라오신다면 당연히 고득점, 제 과목에서 고득점의 점수 배점이 추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